해마다 수십만 원씩 들여 받은 건강검진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의사들 자신도 절대 받지 않는 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검사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매년 꼬박꼬박 받고 계시죠?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모든 검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검사들은 암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과도한 검사를 받으신 후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이상 소견이 나와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불필요한 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택해서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의 진짜 목적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왜 받는 걸까요? 바로 병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혹은 병이 생겼더라도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건강검진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검사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싼 검사일수록 더 정확하고 더 좋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도한 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 피폭입니다. CT나 PET 검사는 한 번만 찍어도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의 7배에서 10배를 한꺼번에 받아요. 물론 그 정도로 당장 큰 위험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적게 받을수록 좋아요. 증상도 없는데 예방 목적으로 매년 PET를 찍으시면 몸에 계속 방사선이 쌓입니다. 이게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위양성입니다. 위양성이란 병이 없는데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PET를 찍었는데 폐에 뭔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불안과 고통, 그리고 수백만 원의 검사비는 불필요한 낭비가 되고 말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게 위양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위양성의 문제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실제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결국 검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의학회와 미국의 예방의학위원회에서는 아주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이 해로움보다 명확히 클 때만 권장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았을 때 얻는 좋은 점이 검사로 인한 나쁜 점보다 확실히 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전 세계 의사들이 인정하는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검사들이에요. 첫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이 전혀 없어요. 아기를 가진 임산부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죠. 조영제도 쓰지 않아서 신장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간, 담낭, 신장, 비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잘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간질환이 많은 나라입니다. 복부 초음파로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간염 바이러스가 있거나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계셨다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50세가 넘으시면 10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암은 용종이라는 작은 옥에서 시작하는데 이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장암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 내시경입니다. 40세가 넘으시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죠. 짠 음식을 많이 먹고 헬리코박터라는 위 속 세균 감염률도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큰 혈관이에요. 손가락으로 목 옆을 만져보시면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그 혈관입니다. 이 혈관을 통해 뇌로 피가 올라가요. 나이가 들면 이 혈관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쌓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때가 끼는 거죠.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하면 막히거나 터져요.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이 기름 찌꺼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3년에서 4년에 한 번 받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건 매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비용도 저렴하고 부담도 없습니다. 피 조금 뽑고 소변만 보면 돼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검사로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갑상선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와 신장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잘 조절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검사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대한간학회, 대한심장학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모두 권장하고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검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꼭 받아야 할 검사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받지 말아야 할 검사들입니다. 의사들도 말립니다. 이 검사는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어떤 검사들일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ET-CT, 정식 명칭으로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병원 광고를 보면 최첨단 암 조기 검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와요. 가격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비싸죠. 한 번 찍으면 전신의 암을 다 찾을 수 있다.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이렇게 안내해요. 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검사처럼 보여요. 하지만 전 세계 의학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PET-CT를 암검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방사선 피폭이 너무 많아요. 일반 CT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방사선이 나와요. PET-CT는 방사선을 2번 쬐입니다. 하나는 CT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또 하나는 펫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 플루오로데옥시글루코스 때문이에요.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일반 흉부 CT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한 번에 받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이 약 3mSib입니다. 그런데 PET-CT는 한 번 찍을 때 20에서 25mSib, 즉 7년에서 8년치 방사선을 한 번에 받는 셈이에요. 물론 암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방사선 노출은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증상도 없고 단지 혹시 암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찍는 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위양성의 문제입니다. 암이 아닌데도 암처럼 보이는 경우가 흔해요. 염증이 있어도 암처럼 보이고 최근에 주사를 맞았어도 암처럼 보일 수 있어요. 펫CT는 몸속에 당을 많이 쓰는 부위를 밝게 비춥니다. 그런데 암세포뿐 아니라 운동한 근육, 염증, 감기, 심지어 생리 중인 자궁도 밝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또 CT를 찍고 MRI를 찍고 심하면 조직 검사까지 이어지죠. 그 과정에서 받는 추가 방사선 노출, 통증, 불안감, 검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셋째, 진짜 초기 암은 잘 안 보여요. 펫CT는 암세포가 당을 많이 먹는다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인데 역설적이게도 아주 작은 초기 암은 당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근육이나 염증 등 엉뚱한 것을 암세포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펫CT는 일반 건강검진용으로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되었는지 확인할 때, 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추적 검사할 때, 특정 고위험군에 대해 전문의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장할 때만 받아야 해요. 두 번째는 복부 CT를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CT는 좋은 검사입니다. 복부 안쪽 장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충수염, 췌장염, 장, 천공 등 급성 질환과 응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단에 꼭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증상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매년 복부 CT를 반복해서 찍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서요. 회사에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CT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CT의 첫 번째 문제는 방사선 노출량입니다. 일반 흉부 엑스레이는 0.1mSv 정도지만 복부 CT는 그 70배에서 100배, 즉 7에서 10mSv 정도의 방사선을 받아요. 자연 상태에서 3년에서 4년 동안 받을 양을 인위적으로 쬐게 되는 셈이에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세포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방사선 누적 노출이 DNA 손상과 암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는 혈관에 주사해서 CT 영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약물이에요. 문제는 이 조영제가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니어층은 조영제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조영제 유발 신부전이라는 병이 따로 있을 정도죠. 한번 신장이 손상되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괜히 검사 한 번 했다가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복부 CT를 정기적으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간이나 췌장, 신장 쪽에 가족력이 있거나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만 CT를 찍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암 표지자 검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CA19-9, AFP, CEA 같은 검사들 들어보셨나요? CA19-9는 췌장암이나 담도암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양 표지자, AFP는 간암에서 주로 상승하는 간세포암 표지자, CEA는 대장암, 폐암 등에서 올라갈 수 있는 비특이적 암 표지자입니다. 많은 검진센터나 병원들이 전신 암 조기 발견, 혈액 한 방으로 암 10종 진단 이런 문구로 종양 표지자 패키지를 판매해요. 하지만 이 검사들은 정확도가 낮아요. 암이 없어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 간염, 담석, 염증, 심지어 감기나 생리 주기만으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한종양내과학회에 따르면 정상인에서 CEA가 높게 나오는 경우의 70% 이상이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런 경우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불안감, 비용, 방사선 노출만 증가해요.
반대로 암이 있어도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많아요. 초기 암은 특히 그렇죠. 이런 검사들은 다른 검사와 함께 쓸 때 의미가 있어요. 암 표지자 검사만 단독으로 매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종양 표지자 단독 검사는 암 선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혈액 한 번으로 암 위험 예측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기도 했어요. 네 번째는 뇌 MRI를 반복해서 찍는 경우입니다.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찍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MRI는 아주 정밀한 검사입니다. CT보다 해상도가 높고 뇌의 미세한 혈관이나 신경 구조까지 자세히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내가 치매 초기 아닐까?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픈데 혹시 종양일까? 이런 걱정 때문에 검진 항목에 뇌 MRI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 뇌 MRI만 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정밀 MRI는 15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요. 문제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 매년 찍어도 얻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거죠. 대한신경과학회와 미국 신경학회에서는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가 있어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면 MRI를 바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어요.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나 나이로 인한 경미한 기억력 저하만으로 MRI를 찍는 건 과잉검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뇌출혈로 진단받은 분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 MRI 또는 MRA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이게 터지면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심각한 뇌출혈이 생기고 사망률이 50% 이상일 만큼 위험해요. 하지만 한번 찍어서 정상이었다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장 초음파를 불필요하게 받는 경우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정말 훌륭한 검사입니다. 초음파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장이 얼마나 잘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혈액이 역류하지는 않는지, 심장 판막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경색, 선천성 심장질환 같은 문제를 진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 꼭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예방 차원이라며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건강검진 패키지에서 심장 초음파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왕 하는 김에 심장도 확인해야지 하고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 심전도 검사와 혈압 측정으로 충분합니다. 심전도로 부정맥이나 심근어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을 보여줘요. 이 두 가지가 정상이라면 정기적인 초음파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민감도가 매우 높아서 실제로 문제가 아닌 경미한 변화도 잡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판막의 경미한 두꺼워짐이나 혈류에 약간의 역류가 발견되면 이거 병 아닌가요?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상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병으로 오해하면 불필요한 약물 치료나 반복 검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장 초음파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필요해요. 첫째, 가슴 통증, 숨참,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있을 때. 둘째, 심전도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셋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넷째,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다섯째,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용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검사를 증상도 없는데
예방 목적으로 매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은 대한의학회의 현명한 선택 캠페인과 미국 예방의학위원회의 2023년 지침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같은 검사라도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검진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7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기대 여명이 10년 이하라면 대장 내시경이나 CT 같은 검사는 특보다 실이 클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면 마취 위험이 높아지고 검사 자체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의학 지침에는 고령층의 암검진 중단 기준이 명확해요. 75세 이상이면 대장암 검진을 중단하도록 권고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펫CT나 조영제를 쓰는 복부 CT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심방세동이나 심장판막증, 뇌경색 예방을 위해 피를 묽게 하는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검사나 용종 제거를 받을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미리 상의하셔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검진을 받는 겁니다. 남들이 다 받는다고 같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 질병, 먹는 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이득이 되는 검사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나이에 따라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령별 맞춤 건강검진 가이드입니다. 40대는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기본으로 받으시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시작하세요.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은 10년에 한 번입니다. 특히 가족력을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 환자가 계셨다면 더 일찍 더 자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50대는 심혈관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3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꼭 규칙적으로 드세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약으로 혈압과 혈당을 잘 조절하면 10년, 20년 후에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을 예방할 수 있어요. 60대에는 복부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를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 나이대에 흔하기 때문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타고 변비가 생기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간단한 약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나이대부터는 과잉 검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비싼 검사 패키지에 혹하지 마세요. 70대는 기능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이런저런 검사들을 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세요. 특히 내시경 검사는 과도하게 받지 않는 게 좋아요. 마취 위험도 있고 검사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됩니다. 8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 중심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없는데 무리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그때그때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대한예방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의 2023년 고령화 보고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검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검진 후 관리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경계 수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상은 아닌데 병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수치를 말하죠.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라거나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의 수치는 병이 아니에요. 경고등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면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으시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의 수치는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햄, 소시지, 과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을 가능한 줄여야 합니다.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두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달걀도 하루 1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채소는 몇 끼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이런 것들이죠. 해조류도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죠.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이런 제대로 된 식사가 100배 낫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걸으세요. 하루로 따지면 약 20분에서 30분이에요. 한 번에 30분 걷는 것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보다는 약간 빠르게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입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셋째, 수면입니다. 7시간 전후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밝은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검진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밤새 걱정하시는 것보다 내일부터 산책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몸에 나쁜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노래, 춤, 그림, 서예, 등산, 낚시 뭐든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세요. 웃으세요. 웃음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검진 결과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반응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다 끝났다 하며 포기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온갖 검사를 다 받으러 다니세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일 뿐입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다음 검진에서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방심해도 안 됩니다. 지금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검진 결과를 보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3년 안에 사망한다. 이 증상은 암의 전조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죠. 이런 건 대부분 과장되거나 맥락이 빠진 정보입니다. 검진 결과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인터넷에 도는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이 중요해요. 수치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수치는 무슨 뜻인가요? 왜 이게 높아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영해요.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관리입니다. 한번 검진받고 끝이 아니에요. 검진은 매년 혹은 2년마다 규칙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변화를 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혈당이 110으로 경계 수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올해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95로 떨어졌어요. 정상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혈당이나 혈압 같은 건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당계나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규칙적으로 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쉬신 후에 재시면 됩니다. 혈당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기 전에 재는 게 공복 혈당입니다. 식사 후 2시간 뒤에 재는 게 식후 혈당입니다. 큰 검진은 정해진 주기대로 받으시고 일상적인 수치들은 집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꼭 받아야 할 검사 5가지 기억하시죠? 복부 초음파,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 5가지는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검사들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검사들도 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펫CT 받지 마시고 복부 CT 남용하지 마시고 암표지자 검사만 단독으로 받지 마시고 뇌 MRI 반복해서 찍지 마시고 심장 초음파 남용하지 마세요. 이 검사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40대는 기본 검진과 내시경 시작, 50대는 심혈관계 추가, 60대 이상은 선택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70대 이상은 증상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검진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경계 수치가 나왔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만 잘 지키셔도 많은 것이 달라져요. 약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방심하지도 마세요.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권유해도 이 검사가 제게 정말 필요한가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검사는 정중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안 받으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펫CT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복부 CT 20만 원에서 30만 원, 뇌 MRI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이런 검사들을 다 받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받으면 10년에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아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실 수 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돈만 아끼는 게 아니죠. 시간도 아낍니다. 불필요한 검사 받으러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운동하시고 친구 만나시고 좋아하는 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불안, 위양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이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지도를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건강한 노후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활기차게 사시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검진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귀중한 정보를 얻으셨어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집에 있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세요.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검사가 있었나요? 다음 검진 때는 빼세요. 꼭 받아야 할 검사가 빠져 있나요? 추가하세요. 내년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보세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제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활 습관도 개선하세요. 오늘부터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채소 한 접시 더 드세요.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 덜 보시고 일찍 주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배우자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적어요. 하지만 40대부터는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40대라면 위 내시경 받았니? 물어보세요. 50대라면 대장 내시경 받았니? 챙겨주세요. 손주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러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으신가요?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검진 결과에 매달려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수치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세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웃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병원 검사실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햇볕 쬐시고 꽃 구경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시는 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검진은 그런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검사가 제게 꼭 필요한가요? 이 검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좋은 의사는 이런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영합니다. 환자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치료 효과도 좋아지니까요. 만약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질문을 귀찮아하거나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선생님을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낭비하던 돈과 시간을 아끼시고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들에 쓰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검진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는 거예요.
비싼 검사가 아니라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겁니다. 검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족들과 웃음꽃 피우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활기차게 사세요.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은 삶의 질입니다. 즐겁게 사시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